현대문화와 예술 8주차 3차 시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차 시수업을 통해서는요, 1990년대에 있었던 국제정세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차 시수업에 있어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3차 시수업에는요, 90년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던 유행 경향이랑 또 패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는 그런 수업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주차 3차 시 구성 내용은요. 먼저 들어간 말로 교과목에 대해서 오프닝을 좀 열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문화와 유행 경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행 경향에 따라서 형성된 어떤 패션 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나가는 말로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들어가는 말로 교과목 개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3차 시는요, 90년대 문화로 형성되었던 유행과 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내용은요, 사회 환경이랑 문화 예술로 기인했던 90년대의 유행 경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90년대 이런 모든 분위기와 유행 경향에 따라서 형성된 패션들, 그 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번 차시를 통해서는요, 90년대 사회 현상으로 형성되었던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행 경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유행 경향에 따른 패션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 학습했던 내용까지 조금 정리를 좀 해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대에는요, 새로운 풍요랑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이전 세대에서 형성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세대가 등장을 했던 시대예요. 자, 그런 이 누리는 세대, X세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기성세대는 기술의 진보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문자 인식기라든가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뿐만이 아니라 홈 컴퓨터 시대에서 개인 PC로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가 되었고요. 90년대 말에 보편화된 인터넷의 개통은요, 전 세계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순식간에 접하면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은요, 미국이 대세였던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영국의 젊은 예술가 그룹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80년대 이후에 쭉 지속되었던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래도 80년대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뭐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90년대부터는 진짜로 어떤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새로운 양식이 형성이 되긴 조금 어려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미 뭐 기능을 위해서 모두 했고, 그다음에 뭐 모두 아르누보나 아르데코 같은 양식도 다 유행했고,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 다 유행을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디자인 사조라는 건 등장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는 모든 걸 포용한다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디자인 사조 양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디자이너는요, 이 제품의 겉모습, 즉 그런 외양뿐만이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자, 음악에 있어서는요, 흑인 음악이 대세를 이루게 됐고요.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서 범세계화 현상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현상은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는 현상이고, 솔직히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있는 그런 문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영화에 있어서는요, 헐리우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도 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까지도 지속되어 있는 뭐 그런 현상이기는 해요. 어쨌든 게임 문화도 엄청 발달을 해서 그 전 시대에 있었던 모든 오락과 여가의 문화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PC방과 온라인 게임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요, 90년대 문화로 형성되었던 유행 경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일상의 유행을 향유한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어떤 정기적인 컬렉션을 통해서 제안한 스타일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서 7, 80년대 같은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절대적 영향력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하든가 백화점에 막 이렇게 마네킹 옷 입고 있는 이런 게 너무 민망하게 많이 차려입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복장에 대해서 되게 극적이고 막 어디 가려고 뻗쳐 입었어 이런 개념, 그다음에 뻗쳐 입으면 좀 민망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덜 차려입기, 드레스 다운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보수적인 산업체, 이 모든 그러니까 뭐 이사 회장님들이 다 있는 그런 회사에서도요, 캐주얼 프라이데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지 드레스 코드, 즉 쉽게 옷 입는 어떤 그런 현상을 좀 확산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요, 웃기게도 사회가 만들어낸 유행이 오히려 패션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패션이 유행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패션에 영향을 주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유행을 발표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새로운 패션의 흐름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건 조금 좀 국제적인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탈리아에 있었던 캐주얼 패션 브랜드 중에 베네똥이라고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사실상 90년대에 그러니까 브랜드를 막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광고를 자꾸 게재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사회 문화 운동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광고들을 게재를 하면서 패션이라는 게 그냥 예쁜 디자인이나 뭐 개인의 취향 이런 것만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컨셉이나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좀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90년대까지는 또 자유로운 드레스 다운이나 뭐 이런 코드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차려입고 뻗쳐 입는 거에 대한 그런 열망도 여전히 남아있던 시대여서 톱 모델들이 어떤 그런 패션과 문화의 아이콘들이 되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 특히 이 슈퍼모델 선발대회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미국에 있었던 슈퍼모델들이 슈퍼모델이라는 그런 탑스타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절정기를 맞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인데 모델처럼 입고 싶고 모델처럼 보이고 싶고 모델들이 어떤 아이콘으로서의 중요 인사로 부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유행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때 유명했던 모델들은요. 나오미 캠벨이라든가 린다 에반젤리스타라든가 크리스티 터닝턴 같은 요런 모델들 그다음에 또 뭐 여기 적진 않았지만 뭐 샌디 크로포드라든가 뭐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디자이너랑 패션 그리고 패션을 동경한 사람들한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유행을 선도하는 시대적 아이콘이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웨어가 확산이 됐어요. 스포츠가 유행을 하면서 스트릿 패션이 일상복 또래 문화 형성을 위한 스포츠 브랜드들이 약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요한 패션의 키워드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껄렁껄렁하고 반백수 같은 애들이 길에서 그냥 약간 할 일 없을 때 입는 그런 스포츠웨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뭐 내가 편하고 내 몸에 좋으니까 회사 갈 때도 완전 추리닝만 입고 가긴 좀 그렇지만 추리닝 중에 있었던 뭐 티셔츠라든가 뭐 아니면은 트레이닝복의 그 집업 후드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좀 입을 수 있지 않나? 학교 갈 때도 이런 거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차려입고 이렇게 정갈하게 또 형태를 구성하는 이런 문화에서 보다 더 자유롭고 자신이 편안한 걸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 어떤 패션의 경향도 바뀌기 시작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게 완전 잘 차려입은 그런 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드레싱 다운이라고 하면서 옷 덜 차려입자. 그다음에 더블 브레스티드 말하자면 이 더블 자켓이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입을 때는 저 위에 보인 저 회색 양복을 입은 저 사람처럼 더블 자켓을 입을 때는 굉장히 각지고 격식 있는 차림이기 때문에 셔츠도 입고 타이도 매고 그다음에 이 더블로 되어 있는 앞단추도 다 잠그고 이런 게 통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드레스 다운을 통해서 더블 자켓을 입는데 뭐 어때? 안에 폴라티 좀 입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개념이 조금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 라는 이런 광고 그다음에 공익 광고에 가까운 이런 광고들도 좀 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레스 다운 데이 해가지고 좀 덜 차려입는 날이라는 이런 날의 개념도 뭐 회사들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 올 때 청바지 입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레스 다운의 경향으로 또 옷 잘 입는 남자들에 대한 이런 로망이 좀 있는데 사실 요거는 2000년대쯤 있었던 요즘 영화 배우들이 일상복을 입는 그런 옷들인데요. 뭐 80년대까지 그래도 회사를 갈 때는 여피처럼 옷을 잘 차려입고 각지게 딱 각 잡고 이렇게 회사를 가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회사 갈 때도 이렇게 티셔츠 청바지 하나만 입고 가면 뭐 좀 어때? 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 확산이 되어서 옷 잘 입는 오빠, 정장은 정장인데 좀 더 프리하게 입는 그런 오빠들의 개념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베네똥의 어떤 그런 충격적인 광고 중에 하나인데 요건 심장이에요. 사람의 심장인데요. 제일 왼쪽이 화이트, 가운데가 블랙, 제일 오른쪽이 옐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종이 백인, 흑인, 황인종으로 다 달라도 우리 몸을 까보면 그 몸 안에 있는 심장의 모양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겉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거죽의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캠페인성 광고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지금 보시는 거 보면요. 왼쪽에 있는 백인 애기는요.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해가지고 마치 중세시대에 있었던 천사의 룩을 하고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흑인 애기는요. 머리 양쪽 위에 뿔처럼 만들어서 악마를 상징하는 그런 스타일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백인 애기는 천사고 흑인 애기는 악마야?
라고 보는 사람들한테 되묻는 그런 광고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나이티드 컬러스 오브 베네통, 이 베네통이라는 디자인 브랜드는 이런 생각에 대한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형성되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라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HIV라고 사람 몸에 이렇게 도장처럼 찍혀 있죠. 이 포지티브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HIV가 뭐냐면 에이즈 말하는 거예요. 에이즈 양성 반응이니까 이 사람은 에이즈 환자라고 누군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려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콘돔을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만들면 에이즈 확산 방지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니? 라고 이런 개념으로 캠페인성 광고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신 사진 첫 번째 사진이요. 그 유명한 린다 에반젤리스타라는 톱 모델의 사진인데요. 이건 샤넬 패션 쇼에 등장을 했던 이 런웨이를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사실 린다 에반젤리스타가 미인은 미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머리를 길게 길렀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유명세를 사실 못했다고 해요. 근데 머리 잘라서 슈퍼스타 된 사람들 몇몇 있죠. 우리나라에는 고준희 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전 7주차 수업에 이야기했었던 다이애나 베도 커트머리 단발 커트하면서 굉장히 큰 미모가 뿜뿜했던 사람이고 이 린다 에반젤리스타라는 톱 모델도 머리를 자르면서 탑 모델로 확 부상이 됐던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크리스티 털링턴이라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 크리스티 털링턴 특히나 럭셔리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되게 각 잡고 드레스다운에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옷 입고 있으면 그렇게 고혹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모델이다 하는 걸로 좀 시대적 아이콘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모델은 나오미 캠벨이라는 모델인데 모델의 흑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이 정말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스타일 아이콘이 되었어라는 개념으로 역시나 또 이 어떤 시대의 스타일링의 아이콘이 되는데 인종을 철폐했던 모델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성깔도 대단해서 뭐 이제 전화기로 집에서 일하는 그 메이드 언니를 전화기로 두드려 패가지고서는 뭐 고소를 당했다든가 뭐 요런 현상도 그런 가십도 많이 불러일으켰던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슈퍼모델 3인방이 모여서 사진을 찍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까만 옷 입고 있는 요 언니가 이 조그맣게 고혹적인 매력의 크리스티 털링턴이고 가운데 있는 분은 나오미 캠벨 이 모델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케이트 모스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케이트 모스 모델로 통해서 이 사람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유행했던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이 여러분들이 요즘 생각하는 그 바싹 말라서 정말 마른 것 때문에 옷 입으면 태가 잘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창시했던 그런 모델로 유명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닝복 이 아디다스 점퍼를 입고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서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가수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웨어가 세련된 일상복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저 치마는 정말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유행 경향이랑 맞물렸던 패션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 패션도 사실상 디자이너들이 막 발표를 하는 그런 고가의 브랜드들 보고 하이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이 패션의 트렌드하고 일상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패션을 보고 우리가 스트릿 패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80년대를 지나면서는 하이 패션이 굉장히 우세였죠.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패션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디자이너가 유행을 제안한다 이런 개념으로 패션을 주도해 나간 경향이었다면 90년대부터는 이 하이 패션이 너무 고가이긴 한데 이 중에서 몇 개는 좀 살만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도 대중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스트릿 패션의 경향이 또 하이 패션의 유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하이 패션과 스트릿 패션의 경계는 많이 무너져서 함께 패션의 어떤 뭉뚱그린 현상이긴 한데 요거 내용 분석은 조금 정리를 해서 양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하이 패션을 형성하는 명품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디럭스 브랜드, 명품 브랜드라고 하죠. 이런 게 소수의 향유계층을 위한 패션에서 벗어나가지고 대중적 유행을 위한 토탈 패션 브랜드로 거듭나게 됐어요. 90년대에는. 그러면서 뭐 이제 전통 수공예 명품만을 만들던 브랜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통 수공예 명품만 만들던 브랜드가 뭐냐면 트렁크 여행용 가방만 만들던 게 루이비통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말의 어떤 이런 마구들 있죠. 뭐 채찍이라든가 고삐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따각따각하고 승마를 할 때 쓰는 그런 용품들에 주력했었던 에르메스라든가 페라가모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토탈 패션을 추구를 하면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이걸 위해서 자기네 자체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기 때문에 자 이번에 보는 것처럼 젊은 신예 디자이너들을 이런 자기네 브랜드의 이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을 하면서
이런 브랜드들이 어떤 주류 패션을 형성하는 하이 패션의 총화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80년대 젊은 신예 디자이너들은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 컬렉션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런 패션쇼들이 이제 도시마다 열릴 거 아니에요? 그 도시마다 열린 패션쇼에 이게 또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지역에는 패션 협회한테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뭐 쇼를 몇 월 며칠 하세요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쇼를 통해서 유명해진 그런 젊은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람들의 이 신진 디자이너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이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기네들이 사실 돈 자체가 많진 않겠죠. 쇼하고 뭐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디자인 그룹을 브랜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대 패션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에서 이런 신진 디자이너들 브랜드를 사요. 돈을 주고 사면서 이 신진 디자이너들은 거대 자본들한테 돈을 서포트 받으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컬렉션을 발표를 하는 이런 문화를 형성을 하는데 뭐 이거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그런 신진 디자이너들 중에는 자본이 돈을 대주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컬렉션을 좀 더 진행하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싫어하는 독립적인 그런 성향의 디자이너들도 많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새롭게 등장한 신진 디자이너, 신진 스타 디자이너들을 엄격하고 고급스러운 하이 패션 브랜드, 고가 브랜드들에서 자기네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을 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각종 브랜드의 책임 디자이너로 기용을 해서 전통적 브랜드들이 굉장히 젊어지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던 때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전 세대 80년대 이런 실험적 패션,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을 통해서 되게 5세대 실험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이너들 많았죠. 이 사람들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철학적 영역 중에 하나가 해체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해체주의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것 또한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해체주의는 어쨌든 기존의 5세대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이나 체계를 다 해체를 해서 새로운 패션, 새로운 룩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해체주의라는 것 자체를 표현을 한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또 옷에 대한 기준과 철학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이 패션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크게 이 하이 패션에서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를테면은 좀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소매를 막 이 팔뚝에 달려야 되는 소매를 옷의 밑단에 달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해체주의고요. 그 다음에 옷 자체를 일부러 썩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미생물이 형성이 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도 새로운 패션의 룩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게 해체주의 또 이 하이 패션의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이 추구했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거는 사실 패션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굉장히 난해한 그런 패션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5번에 보시면요. 20세기 말에 각 디자인 영역에 유행했던 젠 스타일의 영향,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아주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유행 경향이 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자, 보시는 사진은요. 에르메스의 광고 사진인데요. 이 당시까지 에르메스는 이 말에 관련된 그러니까 말에 관련된 거니까 뭐예요? 가죽 제품으로 유명한 회사겠죠. 가죽 제품을 우린 뭐 가방이나 좀 만들고 그리고 구두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할게요 하던 이런 기조에서 좀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방에 어울리는 옷도 우리가 함께 팔겠어요라는 요런 사상을 내밀면서 굉장히 고가의 하이 브랜드를 형성하는 그런 전략으로 더 큰 유행을 맞이하게 된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에르메스나 뭐 이런 브랜드들은 명품 중에 명품들의 명품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초고가 라인을 자랑하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건 프라다에서 이 90년대 엄청 히트를 쳤던 백팩이에요. 근데 이 백팩이 저 프라다 원단이 일전에 우리 2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저 지금 보이는 저 원단이 나일론 원단이잖아요. 찌릿기고 튼튼한 나일론 원단인데 저 나일론 원단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낙하산 원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런 군수품을 양산을 하던 회사여서 사실상 80년대까지 프라다는요. 전국 이탈리아에 뭐 매장이 4개 있었다든가 5개 있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소규모였던 브랜드를 추구를 했었는데 90년대 거대 자본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특히나 저 원단을 저런 나일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있어 보이는 제품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지지 않는다라면서 고가 라인
라인 브랜드를 형성하는 그런 브랜드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이 브랜드는 우리가 트렁크로 유명했던 루이비통 브랜드예요. 자, 19세기 말쯤 돼서 이 루이비통 브랜드에서는 저 트렁크가 이제 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갈 때 19세기까지 여행을 가면 드레스고 모자고 담아야 되니까 거대한 아주 딱딱한 그런 트렁크들이 유행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트렁크를 만들던 회사가 루이비통이었는데, 그래서 루이비통도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가죽 제품, 가죽 가방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당시에 이제 그런 타이타닉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러니까 요런 걸 기점으로 해서 이 루이비통 가방은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 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루이비통 트렁크를, 또 사이즈가 굉장히 큰 트렁크였으니까 이 위에 올라가 있어서 사람을 살렸어 라는 이런 걸로 굉장히 자기네를 암암리에 홍보하기도 했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 루이비통에서도 어쨌든 젊은 피를 좀 수혈을 하면서 젊은 디자이너들을 같이 영입을 하고, 그러면서 옷도 좀 젊고 모델도 젊은 모델, 자 다미에라는 요런 시리즈, 진한 남색이랑 연한 남색으로 체스판처럼 만든 저 무늬를 보고 다미에 캔버스라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요런 가방들 시리즈물로 내놓으면서 크게 젊은 사람들한테 히트를 쳤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신예 디자이너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요, 그 당시까지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쇼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잘 차려입은 아주 화려하고 엄숙한 이런 컬렉션이 주류였었는데, 존 갈리아노라는 젊은 신진 디자이너, 아주 이 당시에 영국에서 아주 핫하게 떠올랐던 디자이너인데요. 이런 디자이너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 목에 걸쳐진 지금 목에 있는 저 목걸이처럼 보이는 저거 뭔지 아시겠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저 목에다 링을 끼워가지고 목을 길게 늘리는 부족이 있다고 하죠. 거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고가 패션인데 나는 이렇게 그런 제3국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이런 신비로운 룩도 형성을 했어 하는 이런 되게 키치스럽고 장난스러운 이런 룩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자, 셀린느라는 이런, 여기 또한 가죽 제품으로 유명했던 아주 클래식한 그런 브랜드인데, 여기서도 마이클 코어스라는 젊은 디자이너를 영입해가지고 굉장히 반항적이고 세련된 이런 언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젊은 디자이너의 피를 수혈을 하면서 모든 전통적인 이런 고가 브랜드들이 젊어지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90년대에 형성되었던 스트릿 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트릿 패션은요, 자, 첫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유행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SPA 브랜드의 거대 하이트 스트릿 패션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갭, H&M, 탑샵, 유니클로, 자라 같은 이런 패스트 패션, 즉 한두 번 입고 뭐 질이 좋진 않으니까 싸죠, 옷이. 이렇게 질 좋지 않은 싸구려 편안한 이지웨어를 입고서는 한두 번 입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빨리빨리 패스트푸드 같이 패션에도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스트 패션 자체가 거대한 상업 브랜드로 성장을 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홍보랑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지웨어 문화에 일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딱히 스타일이라는 걸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네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아무 옷이나 만들어낼게 하면서 정말 2주 단위로, 모든 패션 브랜드들이 6개월 단위로 유행을 창조를 했다면 패스트 패션들은요, 새 옷들이 들어오는 게 2주 단위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한 달 전쯤 내가 거기는 그 티셔츠가 아른거리는데 가서 사야겠는데, 한 달 만에 방문을 하면요, 그 티셔츠 이미 다 들어가고 없어요.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제품을 만들면서 대중의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고급 영역 개척이 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 나이키, 아디다스로 양분되면서 정말 운동할 때 입든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약간 반백수 같은 흑인 오빠들이나 대충 입던 그런 스포츠웨어의 개념에서 이제는 스트릿 패션으로 너희가 길바닥을 다닐 때 우리가 입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하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혹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세컨 브랜드라는 개념을 런칭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도나 카란이라는 미국의 뉴욕의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도회적인 이미지의 여성들을 위한 그런 패션을 양산하는 도나 카란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DKNY라는 브랜드를 만들죠. 도나 카란 인 뉴욕의 약자인데요. 이 DKNY라는 브랜드는요, 굉장히 스포티브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젊고 길바닥 막 입는 그런 옷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메인 브랜드는 아니고 세컨 브랜드쯤 돼 하는 이런 개념의 브랜드들을 하이 패션에서 우후죽순 내밀면서 일상적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포츠웨어이면서도 세련되고 하위 집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고급 패션을 지향하는 계층에게도 스포티브한 그런 패션을 유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이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요, 조금 더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개념으로 좀
접어들어서 적용이 되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인간의 몸이 가장 기본이야 라는 생각으로 시스루라든가 미니멀, 란제리 룩 같이 이렇게 다양한 양식이 패션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전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뭐 네오 히피라든가 에스닉, 그 다음에 그런지 패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그런지 패션이 아주 고급스럽게 유행을 조금 더 뿜뿜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에는 마크 제이콥스라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자, 이 마크 제이콥스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뉴욕에서 자란 오빠인데요. 이 양반 뉴욕에 가면 정말 저렴한 매장, 비싼 매장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 브랜드에서 나온 거는. 그러면서 이 80년대까지 있었던 굉장히 그 정통 패션에 나는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 너무 오글거려. 난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일상을 영위할 때 그런 식의 그런 화려한 패션은 정말 도움이 안 돼. 비싸기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스트릿 패션은 이런 거야 라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막 더해가지고 펑크를 넘어서서 펑크에서는 굉장히 스트릿 패션이긴 하지만 굉장히 반항적이고 치열한 그런 룩을 형성을 했다면 그런지 패션은 스트릿 패션이긴 한데 조금 더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편안한 룩을 하이 패션처럼 내가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발표를 하겠어 라고 자기 스타일의 그런지 패션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쳐요. 그러면 스트릿 패션이 다시 하이 패션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색깔의 믹스 매치라든가 이 소재의 어떤 이 콤비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죠. 디자인 센스가 좋은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이 마크 제이콥스라는 이 디자이너는요,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이 되면서 젊은 하이 패션 디자이너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기 말이니까 테크놀로지 패션, 사이버 패션 계속 유행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받아들여서 미래지향적인 사이버룩도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그런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거에도 많이 패션에 이 접목이 되면서 온도 조절 기능 섬유라든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 요즘 생각하는 히트텍이 온도 조절 기능 섬유예요. 그러니까 열을 배출을 하고 추운데 내 체온을 보존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뭐 히트텍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자 그다음에 다림질이 필요 없는 섬유 말하자면 면인데 우리가 링클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면 셔츠인데 이 링클프리 원단으로 되어 있는 면 셔츠야. 그래서 다림질을 되게 빡세게 하지 않아도 이 링클프리 요즘 나와 있는 면 셔츠는 웬만하면 링클프리가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대로 바스락바스락 다 구겨지는 건 100% 면이면요 아주 장난 없어요 그 대목은. 그런데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또 혁명적인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90년대를 관통했던 스트릿 패션의 큰 키워드 갭입니다. 자, 이 갭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유니클로도 들어오고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이 됐었으니까 유니클로가 더 먼저 유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지오다노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많았기 때문에 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유행을 형성하지 못했지만 일단 모든 그런 스트릿 패션, 이지웨어 패션에는요 갭이 이 원조격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 또 내밀었던 요런 유행 경향들은 요거는 또 같은 자라의 광고 사진이었는데 이 당시 광고 사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캐주얼 웨어, 내 스트릿 웨어를 내가 편안하게 입고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경향이 이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반영해서 자라나 갭에서 또 이런 스타일의 옷들을 또 팔아먹게 또 내놓고 요런 순환적인 그런 유행을 계속 창출하기도 했어요. 특히 96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샤론 스톤이라고 유명한 그 헐리우드 여배우가 있었죠. 이 양반이 원래 입기로 했던 드레스가 가봉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그 드레스를 지금 당장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를 어쩌지 하는데 시간을 끌고 디자이너랑 스타일리스트들이 막 진땀 빼면서 막 이 드레스를 수선하고 이런 동안에 수상자로 호명이 돼요. 그러면서 이 갭의 후드티를 그냥 입고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앞에 갭이라고 GAP가 딱하니 써있는 저 옷을 입고 후드를 딱 뒤집어 쓰고서는 이 상을 수상을 하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이런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유명 여배우가 시상식에까지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도 했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옷은요, DKNA에서 내놨던 그런 스포티브한 원피스와 그다음에 스키니 레깅스의 룩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특히나 이 노란 색깔 들어있는 이 원피스는 정말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스포티브한 옷이긴 한데 어디 파티를 가거나 뭐 회사에 간다고 해서 크게 욕먹을 것 같지는 않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대학에서도 강의를 들을 때 야구 모자를 쓰고 있으면 교수님들이 막 화냈어요. 우리나라도 모자 당장 벗으라고. 어디 예의 없게 교수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앉아 있냐고 막 야단치는 분위기였는데 뭐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데
최소한 학생이라면 뭐 셔츠에 바지 정도는 혹은 여학생은 셔츠에 치마 정도는 좀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뭐 이런 옷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스포티브한 옷들은 입고 수업을 들어가도 교수님들이 딱히 생난리를 칠 만큼 그렇게 격식 없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패션의 정말 모든 분야에 대한 일상화가 된 그런 룩이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옷은요, 시스루 룩에 대한 이거는 좀 패션쇼에 나오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비치는 원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루 룩도 모든 걸 포용한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그런 분야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아까 전에 잠깐 봤던 그 흑인 모델 언니죠. 나오미 캠벨 언니가 입고 있었던 란제리 룩 사진이에요. 자, 브라를 하나의 패션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화려한 이런 패션으로 또 수용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는 건 마크 제이콥스의 어떤 화보 컷인데요. 이게 그런지 패션, 마크 제이콥스가 내놓았던 그런지 패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간 누더기 같고 기워 입고 이것저것 겹쳐 입으면서도 자유롭게 내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세련미를 추구한다라는 게 그런지 룩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감수성을 많이 받아들인 그런 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패션을 양산하는 마크 제이콥스는 동시에 이거는 루이비통의 당시에 나왔던 베르니 백. 자, 마크 제이콥스가 영입이 되면서 루이비통에서 개발이 된 이 백 이름인데요. 이 에나멜로 코팅이 돼 있는 이 루이비통 로고가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는데 그 위에 에나멜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 가방 시리즈를 보고 베르니 라인이라고 이 시리즈물을 내세웠어요. 근데 마크 제이콥스 오빠가 만들었던 광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기획했던 광고인데, 이 되게 머리를 정말 폭탄 머리, 사자 머리를 한 언니가 이거 분명히 명품 브랜드 광고란 말이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사진들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정갈하고 착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백을 안 뺏기겠다며 화장 무섭게 한 저 언니가 저 백을 꽉 짊어진 젊은 여자의 사진이 등장을 하면서 명품 브랜드가 젊어졌다는 이런 사회적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3차 시수업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3차 시수업에서는요. 90년대 유행 경향이랑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90년대 호황기를 바탕으로 X세대가 부상을 하면서 문화 패션 유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90년대 하이 패션이랑 젊은 문화, 그다음에 토탈 패션의 개념으로 등장했던 럭셔리 굿즈가 좀 유행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위 문화와 스트릿 패션, 개성이 상위 문화화와 세기말에 따라서 다양한 패션이 등장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90년대 사회상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문화랑 유행 경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또 90년대 사회의 분위기랑 유행 경향, 또 패션 문화의 공존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차시 수업 구성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